새벽 2시 17분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마포구 합정동 오피스 빌딩 50층 창문에 걸린 간판이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강혁은 창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커피잔이 있었다. 내용물은 이미 식었다. 이해나가 세종 단말기 앞에 앉아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탐정님, 처음 게시물 올라온 시각이 어젯밤 11시 4분입니다. 강혁은 돌아보았다. 어떤 게시물이야? 이해나는 화면을 강혁 쪽으로 돌렸다. 세종이 복원한 삭제된 SNS 게시물이었다. 현재 원본은 지워진 상태였다. 게시물 작성자는 박소율이었다. 26세였다. 직업은 대학원생이었다.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오빠들 나 지금 이상해. 경의중앙선 타고 집에 가는데 아직도 안 내렸어. 벌써 30분째야. 어디야 이거? 모르는 역 이름 나왔어. 그 아래 댓글이 달렸다. 팔로워들의 반응이었다. 장난이냐? 어느 역이야? 사진 찍어봐. 그런 반응들이었다. 다음 게시물이 22분 후에 올라왔다. 역 이름이 도림이야? 도림역 아니고 도림이라고만 써 있어. 승강장에 나 혼자야. 열차 문이 안 열려. 세 번째 게시물은 11시 50분이었다. 열차가 다시 출발했어. 다음 역은 어딘지 모르겠어. 창밖이 너무 어두워. 오빠들 무서워. 네 번째 게시물은 자정이 지나서였다. 여기서 내렸어. 역 이름이 삼광이야. 삼광역도 경의중앙선에 없는 역이야. 아무도 없어. 역무원도 없어. 출구가 한 개뿐이야. 그리고 다섯 번째 게시물이 마지막이었다. 자정 10분 후였다. 출구 밖에 아저씨 한 명이 있어. 나보고 이리 오래. 그 이후로 게시물은 없었다. 박소율의 SNS 계정은 그날 새벽 1시에 완전히 비공개로 전환됐다. 그리고 본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강혁은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신고는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낮 2시입니다. 박소율 씨 언니인 박소연 씨가 했습니다. 경찰이 단순 가출로 처리하려 했는데 박소연 씨가 저희 사무소에 연락한 겁니다. 경의중앙선 해당 구간에 도림역이나 삼광역이 있어. 없습니다. 서울 경의중앙선 전 노선에 그런 역명은 없습니다. 세종이 전국철도 노선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강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SNS 게시물 삭제 시각은 자정 50분입니다. 마지막 게시물 올라온 지 40분 후입니다. 계정 접속 IP는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접속 IP가 서울 경기 경계부근 기지국에서 잡혔습니다. 경의중앙선 야당역 인근입니다. 야당역이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경의중앙선의 작은 역이었다. 서울 끝자락을 벗어나 경기도 북부로 넘어가는 지점이었다. 강혁은 일어섰다. 애나 씨, 박소연 씨 지금 어디 있어요? 사무소 아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라고 연락드릴까요? 그렇게 해줘요. 박소현은 31살이었다. 눈이 붉었다. 오래 울었거나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아니면 둘 다였다. 강혁 탐정사무소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다. 강혁은 맞은편에 앉았다. 이해나는 옆에 서서 세종 단말기를 들었다. 소율이 어젯밤에 어디서 출발한 건지 알아요. 박소연이 말했다. 일산이요. 일산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경의중앙선 타고 서울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서울 마포구에 살거든요. 경의중앙선 타면 딱 맞아요. 마지막으로 연락된 게 언제예요? 밤 11시 2분이요. 카카오톡으로 이따 본다고 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그리고 그 SNS 게시물들을 박소현이 멈췄다. SNS 팔로워 중에 아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그 게시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새벽 1시쯤에요. 저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일어나서 확인하니까 소율이 계정이 비공개로 돼 있었어요. 강혁이 물었다. 소율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 있었어요. 사라지거나 전혀요. 남자친구나 갈등 있는 사람. 남자친구 없어요. 대학원 연구실 스트레스가 있긴 했는데 그걸로 이런 짓 할 애가 아니에요. 그 게시물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박소연이 강혁을 바라봤다. 진짜라고 생각해요. 소율이가 연극 같은 거 할 성격이 아니에요. 겁이 많아요. 무서운 거 싫어해요.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드리겠습니다. 박소현의 눈이 흔들렸다. 정말요.
일단 경의중앙선 야당역 근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반이었다. 이해나가 차를 몰았다. 강역 탐정사무소 소유 최고급 승용차였다. 강역은 조수석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세종과 연결된 상태였다. 경의중앙선 노선도를 들여다봤다. 서울 홍대 입구역에서 일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이었다. 박소율이 탑승한 역은 아마도 일산 혹은 그 인근 역일 것이었다. 서울 방향으로 오다 보면 수색역을 지나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 도달했다. 그 전에 야당역이 있었다. 야당역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었다. 열차로 일산에서 약 15분 거리였다. 마지막 접속 IP가 야당역 인근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박소율의 마지막 게시물 시각이 자정 2분이었고 마지막 IP 접속 시각이 자정 5분이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열차에서 내려 출구 밖으로 나갔다면 위치가 야당역이 맞았다. 그러나 박소율이 게시물에 쓴 역 이름은 삼광역이었다. 삼광역은 없는 역이었다. 강역은 그 모순을 계속 생각했다. 없는 역 이름을 왜 썼을까? 실제로 없는 역에 도착한 것처럼 느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없는 역처럼 보이게 꾸며놓은 것일까? 이해나가 운전하면서 말했다. 탐정님, 경의중앙선 중에 1960년대에 폐역된 역들이 있습니다. 세종이 찾아봤는데 경의선 원래 노선에 도림이라는 이름의 역이 여기 있었습니다. 1948년에 운영 중단됐습니다. 강역이 반응했다. 도림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근처입니다. 현재 흔적만 남아 있어요. 폐역 상태입니다. 삼광역은 그것도 있습니다. 1945년 이전 기록에 삼광이라는 역명이 존재했습니다. 역시 경의선 원 노선 위에 있었어요. 현재 좌표로는 야당역 인근 2km 지점입니다. 강역의 머릿속에서 구조가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소율이 있는 것들을 봤다.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 애나 씨. 야당역 들르지 말고 삼광역 좌표로 바로 가줘요. 이미 세종한테 좌표 뽑으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외곽이었다. 차에서 내렸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7월 초였으나 이 일대는 바람이 달랐다. 임진강이 가까워서인지 습기가 있었다. 강역은 손전등을 들었다. 세종이 알려준 좌표로 들어갔다. 산길이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흙길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었다. 그 흙길을 300m쯤 들어가자 낮은 축대 위에 무언가 있었다. 플랫폼이었다. 오래된 석재 플랫폼이었다. 폭이 좁았다. 잡초가 덮여 있었다. 길이는 50m 정도였다. 강역은 있는 것부터 보았다. 있는 것은 플랫폼 위에 찍힌 발자국이었다. 여러 사람의 것이 섞여 있었다. 비교적 최근이었다. 흙이 단단하게 굳기 전 상태였다. 없는 것은 역 이름 표지판이었다. 표지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녹슨 기둥만 남아 있었다. 어색한 것은 플랫폼 끝쪽에 새로 박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 표지가 있었다. 최근에 설치된 것이었다. 거기에 글씨가 있었다. 흰 페인트였다. 삼광. 강역과 이해나는 그것 앞에 멈춰섰다. 이해나가 말했다. 누군가 이 폐역을 삼광역으로 꾸몄습니다. 최근에. 네. 페인트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어요. 강역은 플랫폼 주변을 더 살폈다. 선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녹슨 레일 흔적이 있었다. 레일 자체는 오래전에 철거된 것이었다. 그러나 흙 위에 무언가가 있었다. 차량 타이어 자국이었다. 소형 차량이었다. 강역은 그 자국을 따라 시선을 이동했다. 플랫폼 동쪽 끝에서 자국이 방향을 꺾었다. 그 방향으로 숲길이 있었다. 강역이 이해나를 봤다. 세종 드론 띄울 수 있어요. 새벽이라 시야가 좁겠지만 가능합니다. 이해나는 가방에서 드론을 꺼냈다. 최첨단 장비였다. 야간 열화상 카메라 탑재된 것이었다. 드론이 올라갔다. 30초 후에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동쪽으로 700m 지점에 건물이 있습니다. 열화상에 체온 반응이 잡힙니다. 여러 명입니다. 강혁은 걸으면서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전화가 3번 울리고 연결됐다. 혁아, 새벽에 무슨 일이야, 형. 파주시 문산읍 외곽이야. 폐역 근처에서 사람이 잡혀 있는 것 같아. 지원 요청. 잡혀 있다고.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런데 한 명 실종이고 이 시각에 이 장소에 여러 명이 있어.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알았어.
파주경찰서 통해서 연락할게. 내가 먼저 들어가지 마. 이미 들어가고 있어. 형, 전화가 끊겼다. 이해나가 들어온 화면을 보면서 걸었다. 탐정님, 건물 구조가 보입니다. 단층 창고형 건물입니다. 출입구가 전면 하나입니다. 내부 인원 확인, 열화상으로 내십니다. 하나는 움직임이 없어요. 눕거나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혁은 걸음을 빨리 했다. 숲길을 따라 400m쯤 들어갔을 때 건물이 보였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형태였다. 조립식 패널이 덧대어 있었다. 창문에 불빛이 새어나왔다. 강혁은 이해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해나는 오른쪽으로 돌았다. 강혁은 왼쪽으로 걸었다. 건물 주변 지형을 읽었다. 좁은 공간에서의 지형 파악은 강혁의 본능이었다. 뒤쪽에 환기구가 있었다.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때 이해나가 작게 신호를 보냈다. 출입구에서 남자 하나가 나왔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 것이었다. 강혁은 그 순간 움직였다. 골목과 담장 같은 좁은 공간에서 강혁의 추격 능력은 탁월했다. 남자가 돌아볼 새도 없이 강혁이 뒤에 있었다. 소리 지르면 후회해요. 남자가 굳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를 앞세웠다. 이해나가 뒤를 맡았다. 문이 열렸다. 안에 3명이 있었다. 2명은 남자였다. 1명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1명은 구석에 서 있었다. 그리고 벽 쪽에 여자 하나가 묶여 있었다. 박소율이었다. 의식이 있었다. 눈이 떠져 있었다. 강혁을 보고 입을 열려 했으나 입 주위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테이블 앞에 남자가 일어섰다. 40 중반이었다. 체격이 컸다. 강혁을 바라보는 눈이 침착했다.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것이 이상했다. 침입자가 나타났는데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 강혁은 그 남자를 바라봤다. 탐정이요. 강혁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 대답이 더 이상했다. 어떻게 알아요?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남자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을 강혁 쪽으로 향했다. 화면에는 강혁 탐정사무소 SNS 계정이 떠 있었다. 박소연 씨가 탐정 쪽에 연락했다는 거 알았어요. 박소연 씨 핸드폰을 한동안 보고 있었거든요. 강혁은 그 말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쫓아올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소율은 미끼였다. 저를 기다린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당신이든 경찰이든 누군가 오면 됐어요. 목적이 뭐예요? 40대 남자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긴장이 풀린 자세였다. 서울에서 저희가 뭔가 하려면 누군가 눈길을 다른 데 두어야 했어요. 이게 그 방법이었어요. 강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상황을 재구성했다. 박소율의 실시간 SNS 게시물이 퍼졌다. 팔로워들이 공유했다. 사람들이 주목했다. 뉴스에 퍼졌다. 경찰이 움직였다. 그리고 강혁 탐정사무소도 움직였다. 모두 파주시 문산읍 방향으로 시선이 쏠렸다. 그 시간에 서울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강혁은 핸드폰을 꺼냈다. 이해나를 봤다. 이해나는 이미 세종과 연결하고 있었다. 세종, 지금 서울 시내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 있는 거 뭐 있어? 세종이 답했다. 현재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 무선 통신 급증이 감지됩니다. 동시에 강남구 청담동 인근 CCTV 네트워크에서 대규모 데이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건 단순 납치가 아닙니다. 이들이 박소율 씨를 이용해서 수사력을 이쪽으로 분산시키는 동안 다른 팀이 서울에서 움직인 겁니다. 강혁은 앞에 남자를 봤다. 서울에서 뭘 하고 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혁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이해나에게 말했다. 소율 씨 풀어줘요.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이들 묶어두고 나는 서울로 가야 해. 이해나가 말했다. 저도 가야 합니다. 소율 씨는 민혁 검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파주 경찰서에서 5분 내로 도착합니다. 인계하면 됩니다. 강혁은 잠시 이해나를 바라봤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파주시를 벗어나 자유로로 진입했다. 새벽 4시 20분이었다. 자유로는 한산했다. 이해나가 속도를 높였다. 강혁은 세종에게 계속 정보를 받았다. 청담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현재 청담동 모 건물에서 무선 교신이 포착됩니다. 민간 채널이 아닙니다. 군 주파수대입니다. 군 주파수대였다. 강혁은 강태룡에게 연락했다.
고등학교 동기이자 국방부 근무장군이었다. 태룡아, 새벽에 뭐야? 청담동에서 군 주파수 잡혔어. 무슨 일이야? 강태룡이 잠시 침묵했다. 혁아, 그거 내가 파악 중이야. 현재 비공개 작전 중이야. 민간인 탐정이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누가 타겟이야? 말 못해. 태룡아, 혁아 진짜야. 이건 국방부 소관이야. 네가 거기 나타나면 상황이 복잡해져.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 건물 근처에 민간인 있어. 위험해. 우리가 처리한다. 너희가 처리한다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연관된 의뢰인이 거기 있을 수 있어. 강태룡이 크게 숨을 내쉬었다. 5분 안에 연락 줄게. 전화가 끊겼다. 이해나가 운전하면서 말했다. 탐정님, 그 파주 건물에 있던 남자, 저 프로파일링 해봤습니다. 어때요? 그 남자는 판단력 있고 차분했어요. 오래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예요? 박소율 씨를 묶었지만 다치지 않게 했어요. 식수도 옆에 있었어요. 오래 가뒀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강혁은 그 말을 들었다. 시간을 버는 데만 필요했던 거야.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일을 끝내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수사력을 파주로 분산시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서울에서의 일은 짧은 시간에 끝나는 일입니다. 몇 시간 안에요. 강혁은 시각을 봤다. 새벽 4시 30분이었다. 해가 뜨기 전에 끝나는 일이었다. 강태룡의 연락이 왔다. 혁아, 청담동 대성 빌딩이야. 거기 지하에 의뢰 들어온 거 있어. 해외 계좌 추적 관련 서류 보관 금고야. 그게 왜 군 주파수야. 군 관련 비리 계좌야. 현역 군인들 자금이 거기 빠져나간 기록이 있어. 국방부 감찰팀이 그 서류 확보하려는 거야. 그런데 왜 새벽에 비공식으로? 강태룡이 잠시 멈췄다. 서류를 먼저 빼가려는 팀이 따로 있어. 그 팀이 오늘 밤 움직인다는 정보가 있어서 감찰팀이 먼저 들어간 거야. 그 팀이 박소율 씨를 이용해서 수사력 분산시킨 거야. 그렇겠지. 강혁은 건물 이름을 세종에게 넘겼다. 세종. 청담동 대성빌딩 구조 파악해줘. 현재 파악 중입니다. 지하 2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 2층에 귀금속 보관 금고가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 등록상 이름은 하나관리서비스입니다. 실제 건물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은닉이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청담동 도착까지 10분입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건물 앞에 차 2대가 있었다. 국방부 감찰팀 차였다. 강태룡이 말해준 것이었다. 그런데 건물 후면 골목에 차 1대가 더 있었다. 강혁은 그 차를 봤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은 후면 골목의 차였다. 없는 것은 운전자였다. 어색한 것은 차 안에 가방이 여러 개 보였다. 비어있는 가방이 아니었다. 뭔가 담겨있는 가방이었다. 강혁은 후면 비상구를 찾았다. 비상구가 있었다. 열려 있었다. 들어갔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다. 내려갔다. 이해나가 따랐다. 지하 2층이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두 집단이 마주쳤을 때 나오는 긴장된 목소리였다. 강혁은 멈춰 섰다. 복도 모퉁이에서 살짝 들여다봤다. 금고실 앞이었다. 한쪽에 국방부 감찰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쪽에 검은 복장의 무리가 있었다. 그 검은 무리 중 한 명이 강혁에게 낯이 있었다. 파주 폐업 건물에 있던 그 40대 남자였다. 파주에서 어떻게 이미 여기 와 있었는가. 강혁은 이해나를 봤다. 이해나도 그것을 봤다. 이해나가 속삭였다. 파주에 있던 건 분신이었어요. 실제 핵심 인물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강혁이 말했다. 판박이인 거야. 이해나가 눈썹을 올렸다. 쌍둥이요. 복도 안에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강혁은 거기서 더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형, 파주는. 파주 정리됐어. 지금 청담동이야. 금고실 앞에서 두 팀이 붙었어. 강민혁이 말했다. 혁아, 잠깐. 방금 국방부 감찰팀에서 연락 왔어. 청담동에서 확보하려는 그 서류가 생각보다 커. 20년 전 군비리랑 연결돼 있어. 20년 전, 1990년대 중반이야. 당시 국방부 방위산업 납품 비리, 엄청난 액수야. 그 자금 흐름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 강혁은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을 다시 봤다. 1990년대 군비리.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면 현재 관련자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오늘 밤 그 서류를 빼돌리려 했다. 그 검은 팀이 어떤 사람들이야? 아직 파악 중이야. 근데 혁아,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국방부 감찰팀이 허가 없이 접근한 민간인도 상대할 수 있어. 강혁은 핸드폰을 내렸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세종한테 이 건물 관련 등기 추적시켰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뒤에 있는 진짜 건물주 나왔어요. 누구야? 윤성태입니다. 현재 예비역 육군 중장이에요. 1995년에 방위산업 담당 부서에 있었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 파주 폐역. 삼광역이라고 표지 달아놓은 사람, 아마 이 건물 관계자들이겠죠. 표지를 새로 달았어. 최근에 삼광역을 아는 사람이야. 경의선 옛 노선을 아는 사람이야. 이해나가 고개를 기울였다. 구체적으로요. 강혁이 말했다. 윤성태가 그 폐역 지역 출신이거나 그 지역과 연관된 사람인지 확인해줘. 이해나는 세종에게 연결했다. 30초 후였다. 세종이 답했다. 윤성태의 출생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입니다. 어릴 때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강혁은 그것을 들었다. 어릴 때 그 지역에서 살았다. 폐역의 이름을 알았다. 그 폐역을 박소율을 가두는 장소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 폐역 이름을 SNS에 올리도록 박소율을 유도했다. 박소율이 직접 입력한 역 이름이 진짜 폐역 이름과 일치했다. 그 이름이 SNS에서 퍼졌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귀신 이야기로 소비했다. 존재하지 않는 역에 끌려간 여자라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퍼지는 동안 청담동에서 30년 비리의 흔적을 담은 서류가 사라질 뻔했다. 복도 안에서 소리가 났다. 국방부 감찰팀과 검은 무리 사이의 대치가 물리적으로 바뀌는 소리였다. 강혁은 그 모퉁이를 돌아갔다. 검은 무리 중 2명이 뒤로 빠지려 했다. 강혁은 그들이 올 방향에 이미 서 있었다. 건물 구조를 이미 읽은 상태였다. 한 명이 강혁 옆을 지나치려 했다. 강혁은 그 팔목을 잡았다. 순간의 일이었다. 이해나는 다른 한 명을 막았다. 뛰어난 운동신경이었다. 상대가 당황하는 사이에 이해나는 이미 그의 팔을 꺾었다. 강혁 뒤에서 국방부 감찰팀이 왔다. 복도가 정리됐다. 금고실 문이 열려 있었다. 강혁은 금고실 안을 들여다봤다. 서류 박스들이 있었다. 일부가 꺼내져 있었다. 아직 반출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감찰팀 요원 하나가 강혁에게 말했다. 누구세요?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요원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지 마세요. 안 들어갑니다. 강혁은 복도에서 물러섰다. 날이 밝아왔다. 강혁과 이해나는 건물 밖에 서 있었다. 파주에서 박소율을 풀어주고 온 경찰이 청담동 쪽으로 연락이 오고 있었다. 강민혁이 사태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파주에 있던 남자 신원 나왔습니다. 누구야? 이름은 고형철. 1974년생입니다. 윤성태와 혈연 관계가 없어요. 다만 이 남자의 전과가 있습니다. 군 관련 사기죄로 1998년에 벌금형 받았어요. 고용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형제도 있어요. 이름은 고형준입니다. 신체 특징이 거의 동일합니다. 강혁은 그것을 들으면서 파주 폐역의 그 남자와 청담동 지하의 그 남자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고형철이 파주에서 박소율을 잡고 있었다. 고형준이 청담동에서 금고실 작전에 참여했다. 동시에 두 곳에서 같은 얼굴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CCTV에 같은 얼굴이 찍혀도 같은 사람으로 처리됐을 것이었다. 알리바이 확인에 혼선이 생겼을 것이었다. 그것도 이 작전의 일부였다. 강혁은 그 정교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분노했다. 박소율은 26살이었다. 대학원생이었다. 밤에 전철을 타고 집에 가던 중이었다. 그 여자의 밤을 이 사람들이 이용했다. 그 여자가 실시간으로 올린 공포의 기록이 수만 명에게 공유됐다. 그 여자의 두려움이 이 사람들의 위장이었다. 강혁은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종류의 분노였다. 이해나가 옆에서 말했다. 탐정님, 박소율 씨가 무사합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오전 7시였다. 강혁 탐정사무소로 돌아왔다. 박소현이 와 있었다. 소율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파주에서 경찰에 인계된 박소율이 서울로 이송 중이었다. 박소현은 눈물을 흘렸다. 강혁은 그것을 보면서 소파에 앉았다. 피곤함이 있었으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강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혁아, 청담동 금고에서 서류 전부 확보됐어. 20년 전 비리 관련 계좌 이동 내역이야. 윤성태 구속영장 청구했어. 고영철 형제는 파주에서 잡힌 고영철은 현재 조사 중이야. 고영주는 현장에서 체포됐어. 이 두 명이 오늘 밤 작전 실행한 거야. 지시자가 윤성태야. 그거 확인 중이야. 증거 연결이 필요해. 혁아, 네가 오늘 수고했어. 국방부 감찰팀도 고마워했어. 형, 이 사건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박소율이야. 그의 SNS 게시물이 귀신 이야기로 퍼졌어. 없는 역에 끌려간 여자라고. 근데 그 다 이용당한 거야. 강민혁이 말했다. 그 점 명예훼손이나 공포조성으로 별도 죄목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게. 고마워. 전화가 끊겼다. 오전 10시였다. 사무소가 정리되어 있었다. 나정희가 커피를 내렸다. 송태풍 박사가 간밤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혁은 창가에 서 있었다. 이해나가 세종 앞에 앉아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탐정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혁이 돌아봤다. 박소율 씨 SNS 게시물 최초 작성 시각이 어젯밤 11시 4분입니다. 근데 그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한 건 11시 20분부터예요. 16분 차이입니다. 그게 이상해요. 보통 SNS에서 게시물이 퍼지는 초기에는 팔로워들이 공유하는 건데 이 게시물은 다른 경로가 있었어요. 처음 공유가 팔로워가 아닌 계정에서 시작됐어요. 강혁은 그것을 들었다. 조작된 확산. 네, 박소율 씨 게시물을 먼저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퍼뜨린 계정이 있었습니다. 그 계정이 없었다면 게시물이 이렇게 빠르게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계정은 현재 삭제됐습니다. 세종이 삭제 전 데이터 일부 복원했는데 그 계정이 서울 용산구 IP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그리고 이 계정이 박소율 씨를 팔로우하기 시작한 게 3주 전입니다. 3주 전이었다. 박소율이 실종되기 3주 전에 누군가 그 계정을 만들고 박소율을 팔로우했다. 처음부터 계획됐던 것이었다. 박소율이 경의중앙선을 자주 이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일산 친구를 자주 방문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획을 세웠다. 박소율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강혁이 말했다. 박소율 씨와 윤성태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박소율 씨 지도교수가 윤성태의 조카입니다. 강혁은 그것을 들었다. 지도교수를 통해 박소율의 생활 패턴을 알 수 있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웠다. 박소율이 경의중앙선을 타는 날을 골랐다. 그날을 청담동 금고 작전의 날로 정했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다. 오후였다. 은비령이 사무소에 왔다. 이해나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전직 판사 출신 로펌 대표였다. 강혁을 향한 눈빛이 느릿듯 부드러웠다. 강혁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다 들었어요. 수고했어요. 강혁에게 말했다. 윤성태 관련해서 법적으로 도울 것 있으면 말해요. 20년 전 비리 피해자들 있으면 소송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렇게 해줘요. 당시 방산 납품 비리로 피해본 기업이나 개인이 있으면 찾아볼게요. 은비령이 이해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애나야, 그 폐역 이름들, 도림이랑 삼광이, 그게 실제 있었던 역이라고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1945년 이전 경의선 옛 노선에 있었던 역들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한국전쟁 이후 운영 중단됐어요. 은비령이 말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윤성태고 그 사람이 그 지역 출신이고 어릴 때 그 지역을 알았을 거예요. 없어진 역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진 역을 이용해서 새로운 죄를 저질렀군요. 강혁이 말했다. 죽은 것들이 다시 쓰인 거야.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은비령이 강혁을 바라봤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폐역도 죽은 것이고 20년 전 비리도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게 살아있었어요. 비리 자금이 지금도 흐르고 있었고 폐역이 지금도 범죄에 쓰였어요.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날 저녁 김봉규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장판사였다.
강혁의 친구이자 은비령과 판사 동기였다. 이해나를 짝사랑한다는 것을 강혁은 알았다. 혁아, 이번 사건 관련해서 하나 더 있어. 뭐야? 윤성태 이름으로 1996년에 법원에 올라온 문서가 있어. 당시 방산 납품 관련 민사소송 기록이야. 그 소송에서 윤성태 측이 이겼어. 상대방이 누구야? 당시 납품 비리를 고발하려 했던 사람이야. 이름은 최재원. 나중에 소송에서 지고 파산해서 자취를 감췄어. 현재 생사불명이야. 강혁은 그것을 들었다. 최재원 추적 가능해. 당시 기록에 가족 사항이 있어.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최재원이 사라질 때 어렸어. 그 딸이 이름이 최은지야. 현재 30대 중반이야. 서울에 살아. 강혁은 세종에게 넘겼다. 최은지 현재 위치 확인해줘. 세종이 답했다. 최은지 씨는 현재 서울 강서구에 거주합니다. 직업은 중학교 교사입니다.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를 잃은 딸이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 그 아버지를 파산시킨 사람이 20년 동안 살아왔고 오늘 밤 다시 붙잡혔다. 강혁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다음 날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강서구의 학교를 찾아갔다. 최은지는 수업이 끝난 교실에서 그들을 만났다. 36세였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이 밝았다. 아버지 이야기 때문에 오셨죠. 강혁이 앉으며 말했다. 윤성태 관련해서 이번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20년 전 방산 비리 관련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최은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2005년에요. 파산 이후로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강혁은 그것을 들었다. 이번 수사에서 당신 아버지의 기록이 다시 확인될 것 같아요. 은비령 변호사가 당시 소송 관련해서 법적 재검토를 해줄 거예요. 최은지가 강혁을 바라봤다. 그게 아버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강혁이 말했다. 아버지가 옳았다는 기록이 남아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최은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비령 변호사가 연락드릴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진행 안 해도 되지만 기회는 있어요. 최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강혁과 이해나는 차로 이동하면서 말이 없었다. 이해나가 먼저 말했다. 탐정님, 이번 사건에서 제일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뭐야? 박소율 씨 게시물이 귀신 이야기로 퍼졌어요. 없는 역에 도착한 여자. 존재하지 않는 역에 끌려간 여자. 근데 그 역은 진짜 있었던 역이에요. 지도에서 없어진 역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지도에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 이야기로 소비했는데 진짜는 사람이 한 일이었어요. 귀신 이야기가 편할 때가 있어. 사람의 짓이라는 게 더 무서우니까. 이해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탐정님은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짓을 사람의 짓으로 밝히는 거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이 지나갔다. 이 도시 안에 존재했으나 지도에서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다. 폐역처럼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다. 소송에서 지고 사라진 최재원처럼 50년을 이름을 숨기고 산 정수영처럼 그들이 사라진 것이 자연스럽게 보였던 것이 진짜 범죄였다. 강혁은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것은 저녁이었다. 강민혁에게서 최종 연락이 왔다. 혁아, 윤성태 구속됐어. 공범들도 조사 중이야. 20년 전 비리 관련 피해자 신고 접수 공고 낼 거야. 최재원 씨 관련 기록도 다시 검토해. 강혁이 말했다. 고마워, 혁아. 박소율 씨 팔로워들이 야당역 근처에서 모이고 있대. 없는 역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강혁이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사람들이 그래. 귀신 이야기가 더 재밌잖아. 20년 비리보다. 그게 문제야. 전화가 끊겼다. 이해나 옆에서 말했다. 탐정님, 내일 새로운 의뢰가 있어요. 지방 소도시에서 온 거예요. 20년 된 행방불명 사건입니다. 강혁은 일어섰다. 20년 된 것이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죽은 것들이 살아있을 때가 있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해요. 이해나가 말했다. 이미 교통편 예매했습니다.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봤다. 애나 씨, 네.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해나는 잠시 강혁을 바라봤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늘 그랬듯 이해나는 그것을 숨겼다. 탐정님도요. 창밖에 서울 야경이 있었다. 마포구 합정동 오피스 빌딩 50층의 창문에 강혁 탐정사무소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지도에 없는 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서울 한복판에서 끝났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다.